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며 사무용품 전문업체에 다니고 있는 30살 중반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2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고 결국 제 곁을 떠난 아내와의 사연입니다. 제 자신조차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루하루 볼을 꼬집어 올 만큼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와 저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도 어긋남 없이 서로를 아끼고 또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지는 순간까지 제게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떠난 제 아내.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역한 뒤 대학에 복학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방황의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무얼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죠. 특별할 것 없이 그 나이 즈음 청년들이 의례 그렇듯 친구들을 만나 자주 술을 마셨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함께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다니며 음주 가무도 즐겼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방황하는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대학에 복학하는 대신 바로 사회에 나가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3살에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사무용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는데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복사기, 팩스, 복합기 같은 전문 인쇄기계를 다루는 렌탈 판매 전문 업체였습니다. 갱지, A4 용지를 시작으로 전지, OHP 필름 등 인쇄에 관련된 용품이란 용품은 거의 다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종로에 있었지만 저는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심지어 금천구까지 다니며 회사 용품을 댔습니다. 저희 회사 기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 일했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글자나 그림을 넣고 인쇄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달려가 물품을 대고 AS를 했습니다. 처음 인쇄기계 다루는 일을 배우는 것을 빼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사가 정해준 매뉴얼대로 기계를 조작하고 기계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계를 가져다 설치해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AS나 기계 조작 문의가 들어와도 입사 당시 교육을 잘 받은 저였기 때문에 그 밖의 업무들 역시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살에 일을 시작한 저는 29살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회사에 재직했습니다. 한 회사에 충분히 오래 일할 만큼 일했다 생각했고, 일한 시간만큼 제 통장에는 많지는 않았어도 제 수준에서는 꽤 되는 돈이 모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퇴사한 뒤 모은 돈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샌드위치 장사를 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고향인 마산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부모님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를 걸어오시면 어머니께서는 비수기라 힘들다며 늘 투덜대셨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새 일출을 보기 위해 제법 사람들이 마산을 찾았기 때문에 그나마 부모님 두 분 모두 손은 바빠도 마음이나마 조금이라도 넉넉히 지내고 계실 때였죠. 12월 27일이었습니다. 5일 뒤면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꽤 손님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비수기 때는 값이 비싸서 경매장에서 가져오지 않는 생선 몇 종류가 있었는데 그때는 마침 손님들이 많아 그 생선들을 수소문해서 구해다 팔아야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부터 영업을 마칠 때까지 가게가 붐볐고 바쁜 하루를 보낸 저의 부모님은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간단히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경 저희 부모님 가게 옆에서 마찬가지로 횟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여사님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전화기 너머 그 여사님은 다급하게 어머니께 말씀하셨다고요. 이봐 정씨, 이걸 우야문 줬노. 빨리 가게로 온나. 지금 가게 난리다 난리. 활활 불타고 소방차 경찰차 오고 난리라 안 가나. 빨리 당장 가게로 온나.
가게 앞에 도착한 부모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망연자실 넋이 나간 채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는 물론 양 옆에 있던 횟집까지 총 3가게가 모두 화재로 전소된 것이었죠. 화재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소방서, 구청 관계자는 단지 화재의 원인을 누선에 의한 화재라 추정하고 진단했을 뿐 끝끝내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죠. 당시 불분명한 화재의 원인을 다행이라 여긴 게 잘한 건지는 지금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화재 귀책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셨습니다. 화재에 책임이 없으셨다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화재 이후에 부모님께서 살아가실 삶이었습니다. 전소된 가게를 완전히 철거하고 정리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돈을 들인 부모님이셨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에 나앉았다. 아주 알거지가 됐다. 그 말이 딱 저희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화재로 가게를 잃은 저희 부모님은 얼마 되지도 않는 당신들 전셋집 돈마저 빼 화재 난 건물을 철거, 처리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했던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역시 그때 제가 한 일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 새로 가게 하나 장만해 드릴 돈은 안 됐지만 부모님께서 편히 기거하실 전셋집은 다시 구해드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던 저였습니다. 부모님께 창원에 전셋집 하나 얻어드리고 보니 제 수중에는 다시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남게 됐죠. 회사에서 퇴사한 뒤 저는 하루하루를 희망에 부풀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가게가 전소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제 꿈에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렸죠.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때문에 당신들 삶의 터전마저 모두 잃어버린 부모님을 위로해드려야 했죠. 창업 준비를 접은 저는 염치불구하고 다시 전 회사에 돌아와 일했습니다. 부모님 사건, 이루지 못한 꿈, 하루하루가 지겨웠습니다. 7년 동안 해오던 일과 그 지겨움을 매일매일 다시 반복해야 했죠. 창업할 희망에 매달 적금 붙는 재미라도 있었지만 회사에 다시 돌아온 저는 월급을 받아도 상여금을 받아도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붙어 있어 일하고 또 일하고 그저 일하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몸이 건조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갔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미술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12월 이전에는 2-3달에 한 번 갈까 말까한 작은 미술학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되는 물건도 몇 안 됐고 학원에서 쓰는 저희 복합기도 아무 탈이 없어 AS 하러 갈 일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12월이 돼 보니 그 학원의 미대 입시 준비 화구들을 대기 위해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저는 학원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본 아내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끈으로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어찌나 하얗던지 혹시 어디 아픈 사람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새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죠. 진한 눈썹, 오뚝하니 잘생긴 코, 옅게 비치는 선홍빛 입술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아내였죠. 저는 그날 이후 아내 학원에 방문하는 날 아침이면 잠에서 깨 샌드위치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만든 샌드위치를 잘 포장해서 회사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내 학원에 방문할 때 아내만 확인할 수 있는 학원 구석 작은 캐비닛에 샌드위치와 흰우유 500ml를 넣어두었죠. 사랑이었습니다. 제 삶에 첫사랑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내 학원에 방문한 그날 역시 별다를 것 없고 특별할 것 없이 그동안 해온 대로 캐비닛에 샌드위치와 우유를 두기 위해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캐비닛을 여는데 저는 잠시 놀란 채 서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비어 있어야 할 자리에 웬 노란 포스트잇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거든요.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지. 언제까지 샌드위치랑 우유만 두고 가실 거예요? 그동안 빵, 우유 잘 먹었어요. 제 전화번호 남겨요. 이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근사하지는 않더라도 맛있는 밥 살게요. 아내가 적어 남겨둔 메모였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저와 아내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7살은 어렸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했지만 미래에 촉망받을 만큼 재능 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종로 근처에 화방과 학원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기품 있고 또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없이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나 경제적인 일을 처리할 때만큼은 어떤 누구보다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현명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아내를 따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유명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내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림 같은 것에 소양이 있으리 만무했던 저는 말 그대로 아내를 차에 태워 전시회에 데려다 줬을 뿐 함께 전시회에 들어서면 까막눈이 돼서는 아내가 혹시 제게 어떤 질문이나 하지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해했죠. 또 아내는 참 많이 읽고 또 쓰는 여자였습니다. 미술대학 실기 입시로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고서도 아내는 저의 집에 오는 날이면 언제나 책 읽는 건 물론 거르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아픈 날에만 겨우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렇대도 일기라도 꼭 쓰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마포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나와 혼자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연애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 자신의 집을 완전히 내놓고 저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때입니다. 아내는 그때 제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담담히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가 아이를 지우자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변한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아내에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다면 7년 넘게 한 회사에 재직했다는 사실뿐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아내는 담담히 아이를 잘 낳아 키우고 싶다 말했습니다. 잠시 앞으로 내가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 몸에 잉태된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아내의 집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 유명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여자였습니다. 장인 장모 두 분 역시 교육받으신 분들이셨고 각자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교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앞서 알고 있던 저는 장인 장모님 댁에 들어가기도 전에 푹 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내와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 보는 게 뭔 큰일이라고. 바보. 얼른 와. 그런 게 유전될 리는 없겠지만 장인 장모 되실 분들 역시 아내와 마찬가지로 체신 있고 기품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장모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주눅이 저절로 들 정도로 특히 장모님은 고상하고 우아하신 분이셨습니다. 장인 장모 댁에 방문해 거실 소파에 앉은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두 분 모두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직업이며 나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등. 당연히 장인 장모 두 분 모두 결혼을 수락할 리 없으셨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던 저는 장인 장모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죠.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말하겠네. 윤지랑 헤어지게. 나는 자네에게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없어. 알아서 자네 스스로 윤지와 헤어져 주게.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함부로 해요? 엄마, 아빠 두 분 앞에서만 모욕 주면 됐지 왜 내 앞에서조차 이 사람 모욕감 들게 하냐고요. 정말 나빠요. 조용히 못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소리 소문 없이 지낸다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뭐라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아이 낳고 이 사람이랑 살려거든 네 집, 학원. 네가 학원에서 번 돈 전부 다 토해내고 당장 나가라. 그렇게 교육대학 진학해서 평범한 선생 되길 바랬건만 무슨 그림을 그린다고. 그나마 딸 하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꼴 보자고 너 대학 졸업시킨 줄 아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와 아내는 쫓겨나다시피 해 장인 장모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아내는 이틀도 지나지 않아 집, 학원, 재산 같은 건 이제 모두 필요 없다며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윤지야. 그래, 네 말대로 결혼식, 혼인신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네가 아이 낳고 매일 아이, 나랑 얼굴 맞대고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네가 갖고 있는 걸 모두 포기해서라도 우리 아이 낳고 싶고 그만큼 나 사랑해주는 것도 알아. 눈물겹도록 잘 안다고. 하지만 윤지야,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지금 당장은 우리 좋아 죽고 못 살지만 그거 영원한 것도 아니야, 사랑.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천진난만한 아이 얼굴이 돼 말했습니다. 웃겨, 김규석. 영원한 사랑? 그런 건 또 무슨 소용이야? 그런 건 다 말장난이야. 말장난. 하루하루 오빠랑 웃고 떠들고 밥 먹고 함께 잠자리 들고 이런 하루가 사랑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보.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다 필요 없어. 난 이제 오빠랑 세상에 올 아이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냉정하게 생각해. 너 오빠 얼마나 벌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태어날 아이 위해서 오빠가 얼마나 돈 쓸 수 있고 모을 수 있는지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아이 태어나면 육아 때문에 넌 일도 못할 거고 우리 생활 정말 빠듯해질 거야. 아니, 빠듯한 게 아니라 지겨워질 수도 있어. 지겨워질 정도로 가난하게 지낼지도 모른다고. 됐네요. 가난 같은 거 생각했으면 내가 지금 당신 아이 임신해서 이렇게 당신 옆에 붙어 있겠어? 그래. 오빠 말대로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 그 가난이란 거.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사는 게 지겨워지도록 만드는지 겪어봐야 알겠지? 근데 난 우리가 가난하게 지낼 거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아는 오빠는 어떤 누구보다 성실한 남자고 선한 사람이야. 설사 당신이 사고든 사건이든 어떤 일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그때는 내가 일하면 돼. 이래봬도 나 진짜 한때 진짜 잘 나가던 신진 작가였거든? 윤지야, 사랑만으로는. 제 말을 끄는 아내는 이어 말했습니다. 학력, 직업, 재산 그런 거 생각했으면 당신 만나지도 않았어. 임신한 사실 당신한테 말하지도 않았을 거고 사랑이면 돼. 내가 아까 말한 사랑. 함께 웃고 떠들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 나, 아이, 당신 이렇게 우리 셋이 오붓하게 잠자리에 드는 거. 우리 사랑으로 내 몸에 이 세상에 온 아이야. 꼭 환한 세상 보여줄 거야. 그게 내 몫이고 사랑이야. 그렇게 저희 첫째 아이 원희가 태어났습니다. 만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원희였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처럼 산후조리원에서 한 몇 주, 한 달 정도 산후조리를 받아야 하는 아내였지만 아내는 출산 뒤 딱 3일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 초란 저의 집으로 돌아와 원희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희를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유, 기저귀 값은 물론이고 예방접종, 선천성 천식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니 당연히 월급을 받았지만 생활비, 원희 양육비를 대는 데만 해도 벅찼던 여력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심신이 지치는 와중에도 집에 돌아와 제가 단 한 차례의 짜증, 칭얼거림 없이 기쁜 마음으로 원희를 돌볼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와 원희와 함께 생활하며 단 한순간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모든 아이의 엄마 아빠가 그렇듯 잠들만 하면 깨고 잠들만 하면 깨고 하는 아이. 몸져 눕고 싶을 정도로 피곤할 때 딱 때를 맞춰 배변하는 원희. 선천성 천식으로 원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조차 아내는 맑게 웃었습니다. 까르르 까꿍. 우구우구 우리 원희. 원희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구나. 보자 보자. 까르르 까꿍. 아내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원희가 태어날 때까지 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내가 보여준 마음과 사랑, 헌신은 제 마음속에 존경과 사랑이라는 두 낱말을 아로새겨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원희 돌이 얼마 안 남았을 즈음 아내는 둘째 아이 은별이를 임신했습니다. 본래 겁이 많고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저와 다르게 아내는 그때 역시 은별이를 임신한 게 경사고 또 축복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지극정성인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제 성격도 변해갔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하는 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둘째 은별이를 임신한 뒤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앞뒤 계산하지 않고 그래 해보자 하게 된 저였죠. 1년 동안 원희를 돌본 경험 때문에 저도 아내도 태어난 은별이를 돌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 먹을 식구 입 하나 늘었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던지요. 적은 벌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큰 벌이가 아닌 일을 하고 있던 저였기 때문에 원희, 은별이, 아내와 내가 지낼 생활비를 대는데 조금씩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생활자금으로 아내 몰래 대출을 알아보던 때였습니다. 침실에서 제 핸드폰을 풀어 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던 아내가 우연히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당신, 대출하기만 해봐. 나 당신이랑 이야기 안 할 거야. 얼굴도 안 볼 거고 같이 밥도 안 먹을 거야. 원희, 은별이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아니, 자기야, 당신도 잘 알잖아. 이제 많이 붙이는 거 잠깐 몇백만 원이라도 융통해서 써야 원희도 별이도 당신이랑 나도 좀 사람답게 살지. 됐네요. 대출하기만 해봐 진짜. 당신 나 미대 차석 졸업한 거 알아 몰라. 나 이민지야. 미래가 촉망되던 신인 작가였다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일 받아서 디자인이든 그림을 그리든 조금씩 하면 돼. 많이 보탬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야. 당신 마음 잘 알아. 근데 내 말대로 해. 그런 거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어. 빌리고 갚고 그런 거지 같은 경험 당신이 하게 하고 싶지 않아. 자기야, 우리 조금 어려워도 이 시간 잘 흘려보내자. 응? 알았지 자기야?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아내를 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좋고 또 좋기만 한 여자가 제 아내가 된 건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고지순한 아내의 사랑, 부족함 없는 크고 큰 사랑. 누군가 그 사랑을 시샘했던 것일까요? 아내는 은별이가 태어나고 3개월쯤 지나 종종 제게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지? 나 월경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감기 기운도 없고 요즘 거의 맨날 가끔씩 못 견딜 정도로 새벽에 머리가 아파. 자고 일어났어도 계속 아프고 어쩔 때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사시나무 떨도 떨 때도 있다니까? 야, 바보야. 그럼 진즉에 병원에 갔어야지. 으이그 바보.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당장 월차 쓰는 건 좀 그렇고 월요일에 월차 낼게. 같이 꼭 병원 가보자.
웬만하면 그냥 참고 말겠는데 이번에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요즘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 어지간해서는 어디 한번 아프다 말한 적 없던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제게 솔직하게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아내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려 했지만 아내는 먼저 동네에 있는 신경외과부터 가자고 제게 말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검사 비용이 부담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신경외과에 방문해 의사의 간단한 검진을 받는데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앓고 있던 통증을 하나하나 의사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의사는 진료실 안에 있는 침상에 아내를 눕게 했고 두 손으로 아내의 머리 이곳저곳을 눌러보며 여기 아프세요? 여기는 어떠세요? 질문했습니다. 또 아내의 얼굴 이곳저곳을 눌러보며 여기 느낌 있으세요? 여기는요? 하며 질문했습니다. 아예 아내를 침상에 일으켜 세운 의사는 이번에는 서 있는 아내에게 옆으로 두 팔을 뻗게 하고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만들게 해 오른손 힘줘 보세요. 왼손 힘줘 보세요. 자, 있는 힘껏 제 손바닥 밀어보세요. 말했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났던지 의사는 저희 부부를 의자에 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의원급 병원입니다. 신경외과지만 당장 아내분이 앓고 계신 두통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내분 증상으로 봐서는 간단한 두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원 나가셔서 사거리 조금 지나면 대학병원 있는 거 아시죠? 그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 대학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네, 좋지 않아요. 대학병원 가셔서 소변검사,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CT 촬영, MRI 검사까지 받아보셔야 아내분 정확한 병명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께서 지금 호소하고 계신 머리 통증이나 다른 부위 통증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분 팔이나 손바닥에 들어가는 힘에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고 갑자기 안 좋아진 시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검사가 어렵다면 내일이라도 꼭 대학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병원을 나와 곧장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날은 검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금식을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회사 부장님께 전화를 드려 하루 더 월차를 내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아내와 다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병원 의사를 만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고 전날 방문한 의원에서 써준 진료 소견서에 따라 CT와 MRI 검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아내의 병명은 뇌종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악성도가 가장 높은 교모 세포종 뇌종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는 저희 부부를 앉혀두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건지 방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내분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 뇌수술이나 정의 뇌수술 같은 정밀 수술이 별 의미 없을 만큼 아내분 종양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종양 주변으로 암 퍼진 상태라서 천막 상부와 하부,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사이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태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하셔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시 상태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면서 일상을 돌아가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소견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3개월이 채 안 될 겁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랜 설득 끝에 겨우겨우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건 전화를 통해 아내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장인 장모님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인 장모님은 병실에서 아내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두 분을 뵙는데 장인어른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해 보였고 장모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얼비쳤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시기 전 장인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더 할 말 없네. 윤지가 저 지경 되도록 다 헛배우고 헛인생 산 나랑 아내 때문에 윤지가 저렇게 됐어. 그때 윤지랑 자네 결혼식만 올리게 했어도 내 이 가슴 이토록 깊은 한이 남지 않았을 텐데. 내 더 할 말 없네. 미안하네. 미안해. 장인어르신은 푹 고개를 숙이시고서는 제 두 손을 당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항암 치료. 정말 무섭더군요. 아내는 항암 치료제가 시작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심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지나니 이제 온종일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골수 기능이 억제돼 백혈구 수치 감소로 면역력이 약해져 폐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그만하고 싶어. 나 당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서 시작한 치료지만 나 이제 그만할래. 너무 힘들어.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이렇게 원이 별이도 못 보고 고통스러워만 하기 싫어. 여보 제발. 나 퇴원할래. 그렇게 저희는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침상에 앉아있고 저는 분주하게 아내와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끝나자 아내는 제게 잠시 자신의 옆에 앉아보라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어려운 결정해줘서 고마워. 우리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보내자. 알았지? 그동안 당신도 나도 정말 힘들었잖아. 그리고 할 만큼 했고. 나랑 약속하는 거다? 병원 나가면 땡 하고 하하하하하 웃는 것만 하기로? 알았지?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에? 바보. 청개구리야 뭐야. 웃자고 하니까 울고. 자기야, 괜찮아. 정말 다 괜찮아. 우리 여기까지 함께였고 또 앞으로도 내가 눈 감고서도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당신 마음에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나 죽은 거 아니야.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울보 뚝. 병원에서 퇴원해 짐을 집에 부려두고 가장 먼저 원희와 별이를 맡겨둔 창원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창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희는 평소 아내가 보고 싶어 하던 바다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을 지나 울산을 지나 포항바다에 이르렀죠. 저는 아내와 약속했던 것처럼 며칠 바다 여행을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내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 저희 부부는 다정하고 또 다감하게 지냈죠. 저희 부부는 함께 밥을 먹으며 김치 한쪽 깻잎 한 입이라도 서로의 밥숟갈을 얹어주었고 그 마음조차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저든 아내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가볍게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누가 쳐다보든 말이죠. 포항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온 저희는 차에 올라 다음 목적지인 영덕에 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국도에 접어든 지 20분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자기야, 나 밥 먹어서 그런지 너무 졸려. 나 조금만 잘게.
영도 금방 가니까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지? 도착하면 깨워줘. 알았지? 길이 험해 앞을 보며 차를 몰고 한참 달리다 보니 아내가 잠든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영덕에 도착할 즈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다 왔다. 자, 일어나자, 여보. 자기야, 영덕 다 왔대도. 이제 일어나야지. 저는 차를 몰며 오른손을 들어 검지와 중지를 모아 아내의 코 아래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내는 더 숨 쉬지 않았습니다. 차를 모는 것에만 정신 팔려 있던 저는 아내의 고개가 오른쪽 깊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렇게 가냐? 멍청이. 우리 애기 잘 자라고 자장가라도 좀 불러줄걸. 바보 같은 놈. 한심한 놈. 그깟 운전이 뭐라고. 한번 눈가를 비집고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 따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며 또 울며 그저 길이 난 대로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한참을 내달리다 한적한 국도 갓길에 차를 댄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고 핸드폰을 열어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습니다. 제 지인들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의 대학 선후배, 교수들, 아내가 잠시 가르쳤던 많은 제자들이 장례식장에 와줬습니다. 웃기도 또 울기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덕담도 주고받으며 먼저 떠난 아내를 추모해줬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다시 원유와 별이를 맡기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 강릉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저는 숙소를 잡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막상 침대에 누우니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느라 쏟았던 그동안의 눈물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장 핸드폰 벨이 울리고 전화기 너머 아내가 자기야, 김규석 하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팔을 베고 모로 누워 눈을 감자 바닥까지 모두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몇 번 죽고 싶다 말해본 적 없던 저였지만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아내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정신이 든 저는 핸드폰을 열어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는 저희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희와 별이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아내의 말대로 저희 사랑으로 세상에 방문해준 두 아이 손을 잡아주기 위해 품에 따뜻하게 품어주기 위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1년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차를 몰고 고장난 복합기를 고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거리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광고 알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알림을 무시하고 복합기 AS를 받기로 한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핸드폰을 열어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은 광고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던 한 포털 사이트의 메일 수신 알림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광고 메일이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메일함을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1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예약 메일을 보내둔 것이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김규석. 안녕, 나 윤지.
이 메일 받을 즈음이면 이제 우리 원희가 2살, 별이가 1살 됐을 때겠다. 당신은 변함없이 우리 애들 좋은 것, 맛있는 것, 예쁜 것 해준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겠고? 여보,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세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당신 마음에 들어와 있기까지 참 오랜 시간 당신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뿐이야. 미안하다고 몇천 번이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자기야, 부탁할게. 우리 원희 별이 훌륭한 어른으로 클 때까지 꼭 늘 옆에 있어줘야 돼. 알겠지? 그때가 되면 내가 당신에게 사과할게. 당신 스스로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해서 미안했다고. 정말, 정말 너무 미안했다고. 학교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을 지나 2시간을 차 안에서 흘려보내고야 겨우 학교에 들어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터진 눈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을 그치고 일하기로 한 학교로 향했습니다. 2년, 3년, 그리고 4년, 지금까지 아내는 저와 아내 이야기, 원희 별이 이야기를 담아 매년 생일 선물처럼 제게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낸 메일을 읽을 때면 몸서리 치도록 아내가 그리워지고 숨쉬지 못할 정도로 숨이 컥컥 막혀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라도 아내가 손수 적어준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5년, 6년, 7년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 말입니다. 한없이 다정다감했고 따뜻했고 인간적이었던 여자. 그래서 사랑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 사랑하는 제 아내.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리며 줄이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사랑과 늘 행복한 나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